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에 총집합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최신형 잠수함을 목격한 것으로 한국 잠수함의 엄청난 기술력을 눈으로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건데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잠수함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이제 세계 시장에서 명품 잠수함 명가의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우리 해군의 인도된 신체호함 인도식에 캐나다, 사우디, 폴란드, 호주, 필리핀, 미국, 영국 등 해외 9개국 해군 관계자들이 총집결하는 등 화려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21년 해군의 인도된 도산 안창호함, 안무함에 이은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으로 장보고3 배치일 사업의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이런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에 포함된 주요 핵심 장비를 국산화한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신체호함은 잠수 한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고 공기 부류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 AIP는 축전기 충전을 위해 공기가 필요한 디젤 전기 추진 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 전지를 사용해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과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이 열린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 우리 해군 관계자들 말고도 특별한 손님들이 모여 잠수함 명가의 위상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지난 1992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장보고일을 최초 도입한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최초 연구 개발한 전략급 잠수함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특별한 자리인 만큼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 기쁨의 순간을 함께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폴란드 등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방산업계에서는 높아진 한국산 잠수함의 대회 위상과 신규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요.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외 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진수식도 아닌 인수식에 대거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방산의 영역이 한국 함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한 해외 8개국 해군 주요 관계자들은 우리 군 잠수함 운용부대의 정비훈련 장비와 한화오션에서 제작 중인 장보고3 배치 건조시설을 확인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마이클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 페루 대사 등은 신체호함을 비롯해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의 건조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신체호함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장보고3 배치일 사업의 세 번째 잠수함인데요. 사실 이번에 인수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건 우리 방산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안보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 건조한 선도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2022년 8월, 이번 함인 안무함은 작년에 각각 실전 배치됐었습니다. 배치 1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배치 2는 지난 2021년부터 두 척은 건조가 시작됐고 올해 초 3번 함이 새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배치는 전력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함정을 개발할 때 업그레이드 단계를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짜놓은 계획에 맞춰 착착 진행된다면 해군은 오는 2030년 무렵에는 최소 6척의 최신형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세 번째 잠수함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서 SLBM 운용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이번에 해군에 인도되면서 우리 군은 2021년 도산 안창호함, 작년 안무함에 이어 SLBM을 쓸 수 있는 잠수함 3척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신체호함은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도 잠수함 내에서 산소를 생산해 엔진에 공급할 수 있는데 신체호함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영상을 보면 모두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 미사일, SLBM 수중 발사는 엄청나게 위협적인데 실제로 그 모습은 바닷속에서 탄도 미사일이 용처럼 솟구쳐 오르며 순식간에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이런 이유로 신체호함이 전력화되면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체호함이 조국 해양 수호의 선봉에서 서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해주길 바라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듯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체호함은 8개월 동안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로 거친 후 올해 연말쯤 우리 해군에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여한 나라들 중 유독 더 한국산 잠수함에 남다른 시선을 보낸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캐나다와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는 한국형 잠수함 수출이 가능한 나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3000T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 상원의원이 신체호함 인수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캐나다는 2026년 3000T급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캐나다 해군은 노후화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국산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고자 신형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국산 잠수함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HD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과 장보 고삼 배치 개조형을 앞세워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의 수주를 추진 중인데 우리 잠수함의 수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북극과 인접해 있어 선체가 빙산이나 유빙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등 해군 담당 해역이 광범위해 새로 도입할 잠수함은 크고 튼튼해야 하며 기술적 신뢰성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장보고이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기술은 경쟁자인 유럽 국가보다 후발주자지만 선체가 크며 무엇보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어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데다 성능 개량도 진행되는 등 수출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지난 2월 초 우리 해군 관계자들이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당시 회의에서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을 획득할 경우 잠수함 운용유지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협력 의지를 보였으며 캐나다 해군은 잠수함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군과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에서도 우리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상황이라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는 방산 분야 유지 보수, MRO 협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너도 나도 한국 잠수함 기술에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렇듯 HD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 1, 2번을 건조한 하나오션도 잠수함 분야에서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지난 5일 하나오션은 미국, 호주 등 해군 관계자들에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장복 5일, 2, 3 잠수함을 건조한 탁월한 기술력과 건조 역량을 선보이는 등 해외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하나오션은 거제 사업장 MRO 해외 추진을 검토 중인 미국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건조 및 정비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함정 수출 현장 설명회 방불케 했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최신의 장보고3 배치의 잠수함을 건조 중인 동시에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200톤 장보고 1급, 1800톤 장보고 2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은 잠수함 도입과 MRO 해외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해외군 관계자들에게 하나오션이 탁월한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이 됐습니다. 향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하나오션이 잠수함 건조와 안정적인 성능 유지, 개량 역량을 보유한 조선소임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하나오션을 방문했던 미 해군성 카를로스 델 토로 장관에 이어 이번에 방문한 미국 군 관계자들도 하나오션의 MRO 능력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력에 감명받은 놀란 바크하우스 미 영사는 하나오션의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운영 사업에 대한 역량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며 군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번에 하나오션의 세계 최강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3 배치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필리핀 등의 잠수함 수출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무소 배치 2급 잠수함은 성능에서 따라올 다른 경쟁자가 없는데 앞서 해군에 인도된 배치 1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무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가 탑재됩니다. 또한 3000T급 잠수함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 전지를 탑재보다 높은 수준의 은밀성과 수중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등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적 경쟁 상황 속에서 우리 해군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세계 최초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 지속 능력을 자랑하는 데다 어뢰,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 배치 2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획기적인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극비리의 초강력 잠수함을 숨긴 나라이다. 얼마 전 밀리터리 관련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 많은 외국인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은 전직 미공군 장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의 잠수함 전력과 그 외에 발표된 계획들을 토대로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해당 글을 본 많은 외국인들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함대를 구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강국이다. 한반도는 미국의 충실한 친구이자 동맹국이며 그들의 잠수함 제조 능력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레벨을 갖추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한국 해군에서 운용 중이거나 건조 계획 중인 22척의 잠수함은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해역의 많은 곳에 배치되어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하게 K-팝이나 K-드라마, K-푸드 등 소프트 파워만 전부인 나라가 아닌 군사력 부분에서도 세계의 최정상급의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 중이며 국토 면적으로 비례해봤을 때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처럼 전직 미공군 장교 출신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고 특히 잠수함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잠수함은 현대전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현대전의 최종 병기 중 하나라고 불리는 전함입니다. 지구는 70%가 바다로 덮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그만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서 해양전에 대한 선점은 전쟁 시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바다전에서 잠수함은 필수적입니다. 잠수함은 현대전과 미래전에 꼭 필요한 선박으로서 자체적으로 잠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함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 많은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전에 왜 잠수함이 꼭 필요한 걸까요? 잠수함은 중요하면서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탐색 및 정찰을 수행함으로써 적의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상전의 전투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지상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기동성과 적이 탐지 못하는 은폐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알 수 없는 곳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투 자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잠수함을 만드는 방법 역시 많이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에 완제품을 구매하기에는 꽤나 큰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정말 부유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살 수 없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2011년부터 이미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만들 기술을 개발했으며 그때 당시에 이미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의 잠수함 3척을 수주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업 규모는 약 11억 달러이며 하나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죠. 그리고 그 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경계 대상 1호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 잠수함의 동력은 핵이 아닌 디젤로 운용되고 있지만 조용하면서 강력하며 신뢰성이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한 기술 없이 맨땅으로 시작해서 정비 기술 및 다양한 노하우를 꾸준히 익힌 후 발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한국의 잠수함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개발되어 운용되었던 장보고급 잠수함이 있는데요. 장보고급 잠수함은 한국 함대 중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작은 하위급이지만 2020년을 넘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취역한 장고보함은 한국에서 총 9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길이 56m, 폭 6.2m의 크기이며 잠수할 때 최대 21.5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약 50일 동안 수중에서 잠길 수 있으며 주 무기 체계는 어뢰 발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손원 1급 잠수함인데요. 손원 1급 잠수함은 한국 함대에서 두 번째로 새로운 잠수함으로서 장보고급 잠수함의 부족한 부분을 상당 부분 개선한 형태로 제작되었는데요. 해당 함대는 AIP 기술을 가진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연료전지 잠수함으로 길이 65m, 폭 6.3m이며 최대 2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장보고급과 마찬가지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50일 동안 물에 잠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무기체계는 어뢰와 대함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에 제작된 현재 한국 해군의 최신형이자 최대급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최신형의 잠수함답게 이전의 잠수함과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높은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국산 디젤 전동 공격 잠수함입니다. 한국 수소 자체적으로 연료전지를 제작한 탑재해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을 갖춘 도산 안창 5급 잠수함은 최대 속도가 약 20km이며 순항거리는 10여 마일의 이전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기동성을 자랑하며 선체 길이 83.5m, 폭은 9.6m로 큰 규모이며 533어뢰의 6개와 현무 44 SLBM 발사를 위한 한국형 수직 발사 시스템 6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잠수함만 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많은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최신 기술을 만들 수 있는 한국이 핵이나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미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개발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하면서 세계는 한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해군 뉴스 기자 서튼은 한국은 이미 토종 원자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계획을 보도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빠르게 밝혀왔고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한국의 기술력 때문인데 이미 공개된 한국의 잠수함 건조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보면 충분히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 잠수함 건조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 원자력 산업 기술은 해외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를 받는 중이며 그로 인해 지속적인 해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거세지자 대만은 위협적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유사시 미사일을 통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산샤댐을 타격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산샤댐 붕괴는 치명적이고 충분히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만은 중국의 약점이 되어버린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언론들은 대만군이 최대 사거리 1200km의 슝펑2 미사일, 개량형인 슝성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순항미사일 슝성은 천수이벤 총동 시절 개발에 착수됐고 마인주 총동 시절 양산되어 대만에 배치되기 시작한 대만의 자부심이자 최고 기밀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특히 이 미사일이 유사시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의 특정 목표뿐만 아니라 내륙인 후베이성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산샤댐 공격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만의 미사일이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뚫고 산샤댐을 정확히 명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만은 미사일 발사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코앞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인데 더구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라며 쏘아대는 것도 공포스럽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완성도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런 훈련 자체가 주는 공포 역시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코앞에서 대만군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 2기 가운데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 직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만은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을 뿐 자세한 원인은 함구했습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대만판 사드 탱공 3미사일과 더불어 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위한 방공망의 핵심 대공 무기로 꼽히는 무기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심지어 대만군 관계자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같은 일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운용하는 대만군이 훈련이 부족한 것인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최근 대만군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란 점입니다. 작년 여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군은 전쟁에 준비돼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문 일면에 게재하면서 미국과 대만 정부 내부의 초조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대만 국방부가 자체 워게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냈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논조의 기사였기 때문에 안팎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은 현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을 억제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대만의 군비가 늘고 식무기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과 군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작년 여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국방부와 백악관은 하루 만에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며 바이든의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의 정규군은 양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27만여 명에서 현재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00만 병력을 보유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도 과거 2년에서 4개월로 줄었고 예비군은 1에서 2년에 한 번씩 5에서 7일간 소집돼 재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마친 대만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개월 기초훈련 중 한 일은 잡초 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쓸기였다. 사격수를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수업은 무의미했다.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입대하려고 했더니 병무 공무원은 시간 낭비 말고 살이나 찌우라고 핀잔을 줬다. 한 달간 4시간마다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어가며 살을 찌워 비만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다. 대만 예비군들의 반응도 참담합니다. 훈련 내내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했다. 책 읽고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4개월 내에 마스터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은 없다. 대만 감사원과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예비군 훈련장은 시간이나 때우자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군내 관리 부실과 비리로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의 사기가 꺾인다. 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 군인들은 스스로를 딸기 병사라고 부른다.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 작은 불평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대만군이 딸기군이 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중국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대만의 딸기 군인들은 기초훈련 4개월 뒤 바로 예비군이 됩니다. 이렇듯 외국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자 대만 육군사령부는 전 장병에게 총검술 심화 훈련을 받도록 지시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총검술이 웬 말이냐는 조롱이 이어진 겁니다. 더구나 대만의 전력도 세계 2위 국방대국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2,084억 달러로 세계 2위와 아시아 1위입니다. 그에 반해 대만은 1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 해군은 355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규모로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입니다. 게다가 대만에는 단 한 척도 없는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의 ICBM, 잠수 한발사탄 도미사일에다 장거리 전략 폭격기까지 모두 갖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만 공군의 주력기는 F-16AB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J-20까지 실전 배치한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심지어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도 높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세 이상 대만 국민 2,64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전쟁이 날 경우 싸우겠다거나 가족의 참전을 막지 않겠다고 한 응답은 40.9%에 그쳤고 49.1%는 싸우지 않겠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33만 원짜리 세탁기를 횡령한 대만군 장군까지 나왔습니다. 대만 최전방인 진먼 지방법원은 소속 부대의 세탁기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린디즈 전 육군 진먼 방어지휘부 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세탁기를 자택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린 전 참모장은 운전병을 시켜 같은 모델의 세탁기를 새로 사서 영내에 반입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에게 과거 날짜의 세탁기 보관 증명서의 작성을 부탁하는 등 증거 조작에 나서다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진 대만 군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 인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을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방어 시스템이 사정거리가 2400km, 스텔스 전투기 비롯해 전략 폭격기,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모든 종류의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최고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S-400은 그때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도 사드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비쌌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말만 믿고 2018년 S-400의 초도분을 덥석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S-400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시리아 공습에서 미국은 시리아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자기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이 대부분 방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은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내 3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리아가 서방이 발사한 71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요? 이 논란을 예의주시했던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방공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서방의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의 S-400이 어이없이 뚫렸다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시리아의 방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시리아 공습 당시 이스라엘 F-35 전투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기동하면서 시리아 영공을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러시아 S-400의 방공 성능에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달러 400의 명성에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상 재원과 실제 구동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 안 된 얘기일 수 있다 며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자랑, S-400의 처참한 성능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은 하나둘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올해 5월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게르손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을 정찰용 드론으로 파악한 후 하이마스로 공격해 파괴했습니다. 또 7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은 S-400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S-400은 러시아 방산업계의 차기 기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파괴됐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이게 대체 우크라이나가 정찰용 드론과 하이마스를 통해 공격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방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러시아 S-400의 방공 능력은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구매한 중국은 또 뭔지 S-400이 파괴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중국의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든 중국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국판 사드의 성능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방 국가들은 이제 독일이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때가 됐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우러스의 주가가 오를수록 그에 못지않은 정확한 명중력을 가진 한국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당당하게 KTSSM-OI-100KM 이상 나라가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영상을 공개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미사일 강국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려온 중국의 미사일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최근 홍콩 매체들은 중국이 자랑하는 둥펑27이 이미 4년 전부터 운용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둥펑27은 미군의 모든 아시아 태평양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다가 올해 초 중국으로부터 유출된 기밀 문서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올해 둥펑27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2분간 1300마일을 날았고 미국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 비장의 무기를 너무 일찍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하와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비밀리에 운용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비밀리라는 점입니다. 정말 강력한 미사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모든 측면에서 비밀리에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미사일이 그들의 주장처럼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 굳이 비밀에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중국은 미사일이 존재하긴 하지만 성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미사일 성능 테스트를 공개할 때 한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타이완 매체들이 공개한 위성사진입니다. 흰색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상의 미 해군 항공모함이고 구조물에 뚫린 구멍은 중국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타이완 매체들은 여기에 사용된 미사일이 중국 해군의 대함 탄도미사일 둥펑21D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진은 둥펑21D의 실전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워 게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에도 둥펑21D를 언제 몇 발 쏘았고 얼마나 멀리서 발사했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성능 조작은 유명합니다. 중국은 하다하다 전투기마저 짝퉁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6년 두바이 에어쇼에서 중국이 야심작이라며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 사건입니다. 이 전투기는 겉모양과 기본 설계가 F-35와 너무 유사해 중국이 F-35를 그대로 베꼈다는 비난이 쇄도했는데요. 외신들은 지난 2009년 중국 해커들이 F-35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 대한 해킹을 통해 F-35기의 설계도를 훔쳐 그대로 제작한 것이 중국의 FC-31이라며 그저 짝퉁과 다름없다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또 하나 중국에는 우리 공군의 T-50이나 FA-50과 같은 고등 훈련기인 L-15 펠콘 훈련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제 엔진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WS-11 쌍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쌍발 엔진 초음속 제트기인데요. 이건 역시 중국이 만들어낸 짝퉁으로 분류됩니다. 외형을 보면 엔진과 송풍구 배치나 기수 형상과 캐노피, 날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설계 자체는 러시아 야코블레프사의 옙130이지만 형상 자체는 이탈리아 아에로미키사의 M346무 카피했다고 분석됩니다. 성능 역시 짝퉁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짝퉁 무기를 만들고 실제 성능은 감추는 전략을 사용해 오던 중국의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 전 중국의 미사일 개발 기밀이 모두 적힌 보고서가 미국에 유출돼 커다란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먼저 중국이 허세를 부리며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던 로켓군의 실체가 드러났고 미국의 보고서를 유출한 게 누구인지 대규모 숙청이 이어지면서 로켓군 내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이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중화권을 뜨겁게 달궜던 중국 로켓군 대숙청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건군절을 하루 앞둔 7월 31일 신임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발표되자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전임 사령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후임이 누구인지를 보면 대략 숙청설의 진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체포설이 나돌던 리위차오 전 사령관은 공식 교체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돌던 우거와 부사령관의 사망 부고도 공식 발표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대숙청이 군납 비리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서방 국가들은 느닷없이 벌어진 대숙청의 이유가 부패라는 걸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내 숙청 사건의 대부분이 부패로 포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임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회 해공군 출신을 앉혔습니다. 로켓군 출신은 믿지 못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겁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로켓, 전략미사일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과연 제대로 로켓군을 지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로켓군 고위 장성들은 정치와 무관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이 많습니다. 숙청의 실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로 임명된 로켓군 지휘관들의 면면을 보면 결과적으로 능력보다는 그저 시진핑 주석의 말을 잘 듣는 인물들입니다. 측근 인사가 시주석으로서는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베테랑 지휘관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기술이 생명인 로켓군의 전력이 약화되고 중국군의 대만 침공 준비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군의 또 하나의 악재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미사일의 수준입니다. 로켓군은 대만 침공 시 미사일을 쏟아부어 미 항모전단의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할 일종의 선봉부대입니다. 따라서 로켓군이 갖추고 있는 미사일 능력이 곧 중국 방어 능력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철저히 베일에 가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이 저질렀던 참사를 통해 그 명중률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1996년 2월 14일 중국 스촨성에 있는 시창 우주센터 근처에서 우주발사체 창정 3B가 마을에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창정 3B는 상업용 인공위성인 인텔셋 708호 위성을 정지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발사한 우주발사체였지만 발사한 지 불과 몇 초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경로를 이탈하였고 그대로 민가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최초 보도자는 사상자가 200에서 500명으로 추정했지만 이후 중국 당국은 발사 전 주민을 대피시켰다고 발표하면서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고 중국 언론들은 정정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이 피해 지역을 보여주며 보도하기 마련인데 피해 지역을 비추는 화면은 일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순간을 지켜본 과학자들은 수백여 명이 숨졌을지도 모른다고 CNN에 제보해왔고 당시 인근 지역을 방문한 이스라엘 사업가가 비디오 카메라로 로켓이 떨어진 마을을 찍은 영상에는 마치 전쟁으로 인한 폭격을 맞은 듯 마을이 쑥대밭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십 구의 시신을 봤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발사 전에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켰다며 수백 명 사망설은 서방 언론이 일방적인 발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때는 민가가 없는 지역에서 시행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은 바닷가인 플로리다 해안에 로켓 발사기지를 따로 만들었고 중국도 최초로 건설한 주취한 우주기지는 거주민이 없는 내몽골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가 일어난 스촨성 시창 우주기지는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아주 악화되었을 때 급하게 조성된 기지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소련과의 국경 분쟁 이후 소련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국가 중요 시설을 국경선에서 거리가 먼 내륙지대로 급하게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각종 무기공장, 과학기술 연구기지 등이 스촨성의 졸속으로 건설됐는데 시창 우주기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 안전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건설 당시의 국제 정황이 그랬다지만 이 역시 중국의 안전 불감증이 일으킨 사고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보통 우주기지는 적도와 가까울수록 유리한데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하이난섬이나 그 인근 지역, 상하이, 푸젠성, 저장성 등에 만들어서 동쪽으로 발사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곳으로 갔어야 했지만 중국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촨성의 우주 발사기지를 졸속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우주기술을 미루어 볼 때 로켓군의 수준 역시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중국은 얼마 전에도 둥펑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장면만 공개했을 뿐 명중시키는 장면은 공개하지 않아 적중률에 대한 의심을 낳았습니다. 1년 전 중국군은 대만 해역에 둥펑 탄도미사일 11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을 포위한 고강도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대만 북부와 동부, 남부 해역에 탄도미사일 둥펑 15, 11발을 발사했습니다. 둥펑 15는 이동식 탄도미사일로 일단 고체 연료미사일로서 지름 1m, 길이 9.1m, 탄두 중량 500에서 750kg, 발사 중량 6.2t인 미사일입니다.
핵탄두와 일반 고폭탄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목표물이 모두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 동원된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명중시키면 자신있게 이런 장면을 공개하기 마련인데 명중시키는 장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술지다 지미사일 KTSSM이 관역을 연달아 명중시키는 더블 홀인원에 성공해 주변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의 태도는 한국이 미사일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 영상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며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처럼 더블 홀인원을 시킬 자신이 없으면 미사일 발사라는 위험천만한 불꽃놀이는 중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